3세션 코멘트 맡은 연세대 경영대학의 신동엽 교수입니다. 이번 3세션은 대학 교육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5편의 아주 탁월한 발제가 있었는데 15분이 저한테 코멘트를 주어졌기 때문에 5편을 15분에 코멘트하는 건 불가능하고 개별 코멘트들은 많은데 이 구체적인 코멘트들은 토론 시간으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제가 그 5 논문들의 제목만 한번 훑어보면 정준영 선생님이 현재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면성, 뭐 존경, 부러움과 동시에 이제 비난, 이 역사적 뿌리가 일제강점기 때 경성제대로부터의 어떤 단절되지 않은 그런 전통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유재중 교수는 미래를 위한 열린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조된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게 의도치 않은 결과로 분과 학문 사이의 단절을 낳고 그러면서 교육의 PPR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강준호 선생님은 대학의 인재상과 미래지향적 전인교육이라는 데서 대학이 그동안 지덕체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면 앞으로는 좀 더 체덕지로 균형을 회복하는 전인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제안하셨고, 박상훈 선생님은 이미지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텍스트의 시대가 끝나고 이미지의 시대가 왔는데, 그런데 이미지가 우상화되고 이미지 문명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지연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기술이 역설적으로 고전 교육과 연구를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코멘트하기보다는 토론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5분 발제를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이 발제들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좀 대안적인 관점, 이런 걸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관점은, 저는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특히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라는 말을 1950년대 만든 거시 조직 이론을 전공하는데, 특히 분과학문적으로는 사회학과 경제학을 이제 전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좀 더 구조적이고 거시적이고 좀 통시적인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좀 더 완전한 대학의 어떤 현실과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발제하신 1, 2, 3세션 전부 다가 제가 볼 때 너무 대학 중심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유니버시티 임피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걸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대학에 소속된 필드라고 부르는 소위 이제 사회적인 필드 관점에서 좀 거시적으로 좀 보면 문제가 달리 보일 수도 있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대학이라고 부르는 고등교육기관은 일종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조직 형태로서의 대학은 실은 보면 옛날부터 있던 중세 연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19세기 후반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으로서의 대학과 고등교육,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좀 구분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직 형태로서의 현대 대학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매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그전에는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소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민사회가 오고 대량 생산 사회가 오면서 이게 대량 고등교육이라는 모순적인 어떤 결합이 생기면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대전환이 일어났다, 대학이 이제 위기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열린 관점에서 좀 토론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 대학과 관련된 분들이니까 지금 현재 대학의 위기, 여기에 초점을 굉장히 맞추시는 것 같고, 대학의 어떤 역할이나 대학의 어떤 뭐 문제의 원천, 이런 걸 이제 대학 관점에서 보시는데, 사회학자 중에 폴 디마지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개념을 강조하냐 그러면 필드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대학들이 모여서 고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도 있고 뭐 레귤레이션한 정부도 있고 다른 대안적인 어떤 고등교육 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디언스, 소위 이제 교육받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모인 필드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필드의 관점인데,
이분이 이걸 이제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그래서 예술 사회학을 만들면서 예술 세계를 볼 때 예술가들만 보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Field of Cultural Production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이론에서는 인더스트리는 이제 같은 경쟁자들이 모인 세트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모인 같은 산업에 모여 있는 같은 동종의 그런 조직들의 합이 인더스트리인데 그게 아니고 오가니제이션 필드 그러면 뭐 리소스 프로바이더 또는 예를 들면 레귤레이터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어떤 필드를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고등교육도 실은 필드의 개념에서 보면 대학만이 조직으로서의 대학만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세션에서 발제하신 모든 분들이 대학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대학이 모든 걸 하겠다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가 이카노믹 임피리얼리즘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대학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문제를 혼자 다 고민하는 이런 식의 어떤 고민보다는 전체 필드 속에서 대학이 맡아야 될 대학만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서 우리가 다른 다양한 어떤 교육 관련 여러 기관들도 있고 여러 행위자들이 있는데 이런 다른 행위자들과 필드를 같이 구성하는 다른 행위자들과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차별적인 역할은 뭐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 발제하신 3세션 발제 중에서 강조하는 상당 부분은 제가 볼 때 교육이라는 필드를 구성하는 기관들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있고 중등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고등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맞느냐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덕체에서 체덕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제가 옛날에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이튼 칼리지는 실험 보면 중고등학교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재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고전교육 중요한데 실험 보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한 뭐 후배들이 독일하고 러시아에서 자란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일이나 러시아에서는 고전 50권 딱 정해놓고 이거 다 안 읽으면 고등학교 졸업을 안 시켜주는 그러면 고전교육의 핵심 축은 중고등학교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예를 들면 이미지 교육도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감수성 같은 건 대학교에 와가지고 교육한다고 잘 길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또 열린 교육도 실험 보면 어릴 때부터 열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이 모든 걸 대학으로 귀결시키는 건 좀 제가 볼 때 대학 중심 관점이다. 뭐 영어로는 저는 이제 어디서 해외 사람들하고 토론할 때 유니버시티 임피리얼리즘이라고 제가 말을 썼는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필드 관점에서 한번 대학을 고민해 보자라는 게 제 말씀이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고등교육의 필드만 보더라도 조직으로서의 대학이 있고 고등교육은 또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울대학 같은 대학은 이게 공식 조직이에요. 일종의 조직인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대학의 미래냐 아니면 고등교육의 미래냐 이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까 1세션에서도 발제하셨지만 다양한 대안적인 고등교육 방식들 모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무크 등등 뭐 너무 많은 그리고 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기관들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대안적인 고등교육 어떤 행위자들이 등장할 때 이 중에서 대학의 역할은 뭐냐 이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대학의 위기다라는 말 최근에 많이 하는데 저는 조직으로서의 대학은 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교육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뭐 토론을 하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하던데 미국에서 대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건 조직으로서의 대학입니다. 지금 미국이 대학이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20년 안에 500개 남고 7,500개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고등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직으로서의 대학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일 같지만 실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이런 대학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거예요. 이게 100년밖에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냐 아까 이제 2세션 1세션을 말씀하신 동업자 조합 이런 형태였어요. 우리의 칼리지얼 트래디션이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까지 대학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대학의 문제에 대해서 발제자들이 말씀하신 문제들이 거의 없이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한 그쪽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책을 선물 받아가지고 한 1000페이지짜리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이 사람이 이제 정체는 불분명한데 헨리 데이빗 소로의 평전이 우리말로 번역됐더라고요. 그래서 150주년 기념으로 이제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책이 이제 노트르담 대학의 영문과 교수가 썼던데 잘 썼더라고요. 한 1000페이지쯤 되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이 헨리 데이빗 소로가 1840년대 하버드를 다닐 때 1년에 학생이 40명밖에 안 돼. 하버드 통틀어서 하버드 칼리지 200명. 그리고 전부 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헨리 데이빗 소로도 바로 보스턴 바로 옆에 콘코드 사람이고 그쪽 사람들 중심으로 하버드가 최대의 프라이빗 유니버시티인데도 작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870년대경에 확 커집니다. 그러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죠? 근데 이때 19세기 중반에 보면 전공 분야, 학과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교수들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수들의 정체도 불분명해요. 뭐 에머슨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뭐 과학자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학생들 40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이 자기가 각자 전공이 됩니다. 그래서 헨리 데이빗 소로는 뭐냐 그러면 그냥 헨리 데이빗 소로 전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아시다시피 초월주의 철학자지만 또 문학자, 월든 같은 탁월한 그래서 문학가이고 또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정치가이고 또 지리학자예요. 측량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글들을 쓰고 생물학자로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생물학, 나무 나이테 한겨울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다가 폐렴 걸렸죠.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생태학이라는 말은 처음 만들었고 지질학, 또 기계공학을 또 탁월하게 해가지고 이런 걸 다 하는데 이게 이제 19세기 중반까지의 대학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장들은 지금 와가지고 서로 분과학문들이 그때 존재하지 않았던 분과학문들이 서로 주장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인데 그때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없었고 아담 스미스는 철학과 윤리학 교수죠. 그죠? 윤리학 교수고 막스 마찬가지, 존 스튜어트 밀, 막스 웨이버, 심지어는 사회학의 아버지는 탈코 판슨가 학위는 경제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19세기 중반까지 이런 식의 소위 동업자 조합 같은 대학이 오다가 갑자기 19세기 말에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조직으로서의 대학이 등장하는데 이건 대학 영역, 그러니까 대학 교육 필드에서 등장한 게 아니고 실제로 등장한 건 최초로 우리가 알프레드 챈들러라는 역사학자가 그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경제 분야에서 그때 통신 교통기술이 발전하면서 거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부서들이 포함되고 계층이 있는 공식 조직이 최초로 등장해요. 이게 1870년경입니다. 기록도 있는데 근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으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는데 이런 현대적인 조직이 모든 걸 공식적으로 하고 부서와 이런 분과들이 많고 서로 각자 자기 하는 것만 깊이 파고 전문화, 계층이 있고 대량화, 탈계이나 양적 성과 강전 이게 모든 분야가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20세기 초중반에는 이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공식 조직이라는 새로 등장한 형태가 사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써놓은 논문들은 전부 다 그런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막스 베이버는 이거는 합리화의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부르고 존 마이어라는 사회학자는 이거는 미센세는 이게 현대 신화다 조직은. 그리고 찰스 포로라는 이 사람도 사회학자인데 조직들의 사회가 20세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대학에서도 똑같이 19세기 후반에 대학이 새로 등장한 조직 형태를 채택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조직으로서의 대학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대학의 한계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공식적인 조직의 공통적인 한계입니다. 고등교육만의 한계는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전공 간의 단절, 양적 성과주의 그다음에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연구중심 대학의 그늘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보면 다른 분야 뭐 비영리 조직, 영리 조직, 기업 등등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지금 문제라고 제시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극복하자는 대안들도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T자형 인간, 기업들이 요새 이거 강조하고 있고 고전을 읽자. 그래서 뭐 우리 서울대학에 계시던 교수님들이나 저희 연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고전 강의하면서 기업가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고 이거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식 조직으로서의 대학과 고등교육을 좀 구분해서 이제 보면 문제의 원인과 대안 제시를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보는데 공식 조직으로서의 대학의 가장 큰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한계는 20세기로 들어오면서 확립된 소위 공식 조직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19세기 후반에 시민사회가 확립이 되고 대량 생산 경제가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등교육의 잠재적인 어떤 수혜자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면서 매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건 패러독스인 게 하이어 에듀케이션, 고등교육은 소수를 위한 엘리트 교육인데 매스한테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패러독스에서 결국 매스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공 간 어떤 단절도 일어나고 계량적 성과주의, 경쟁 서열화, 이런 현대적인 대학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은 이제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시된 많은 대안들은 19세기 중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대량 기준을 못 맞추니까 이런데 최근에 이제 등장한 게 소위 디지털 기술 같은 게 이걸 결합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스 인디비주얼라이드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이제 말이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술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각자에 맞추면 고등교육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제 수업에 와서 이제 특강한 아주 뭐 세계적인 현대무용가가 있는데 차진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용하는 공연을 보면 무용과 건축과 그다음에 소리와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질감, 촉감까지 다 등장하고 빛을 쏘고 이런 거 하는데 그 학생들이 당신은 무용가라는 장르에서 왜 이런 걸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는 무용가로 장르가 분리되고 싶지 않다. 나는 차진엽인 장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보는 이게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소로하고 같은 유형인데 이게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역사적인 결정론도 좀 둘 다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열린 역사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담론과 토론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과거에서 현재까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새로운 미래가 창출되는 건 아닌데 이건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전히 토론되는 기준들은 예를 들면 연구 중심이냐 교육 중심이냐 교양이냐 전공이냐 채덕치 순수냐 기초냐 공공이냐 이런 것 전부 기존에 있던 기준들 중에서 이제 축이 어느 쪽으로 옮기느냐로 보는데 제가 지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 없는 완전히 새로운 21세기 시대 정신에 맞는 이런 새로운 기준이 좀 등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려면 좀 개방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고등교육과 대학의 역할도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적 시대적으로 변했잖아요. 우리 세션 2에서 학생운동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실험 보면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대학의 학생운동이 장애했는데 그것도 역사성이라고 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열린 역사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토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근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지금 중요한 게 이게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본다면 기회 구조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닌데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오퍼튜니티 스트럭처 기회 구조가 열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버드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서울대학이 전 세계에 어떤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그런 고등교육과 대학의 모델을 좀 제시하려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라고 봅니다. 예, 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엽 교수님 열정적인 논평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세션은 5분의 발표자가 계시고 또 저희가 지금 앞에 2세션을 진행한 결과 토론도 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계속 그 발표자분의 발표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니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발표에 대한 약술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논제를 하나 던져서 지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 제시하셨던 논제 중에 하나의 논제를 공통 논제로 던져서 그 논제에 대한 대답을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제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5분 발제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인 질문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공통적으로 좀 그야말로 디스커션, 디베이트가 좀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공통의 주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중간에 조금 약간 진화가 막히면 제가 약간 개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다양한 대안적인 고등교육 기관들이 막 등장하고 또 심지어는 AI가 뭐 대학 필요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또 교육 필드를 구성하는 여러 행위자들도 바뀌고 있는데 이런 이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어떤 시점에서
앞으로도 여전히 공식 조직으로서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꼭 필요하냐? 아니면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제너럴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막 말씀하시다가 또 서로 말씀하시면 그쪽에 또 반론도 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질문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분이나 여전히 대학이 필요하냐? 공식 조직으로서의. 먼저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없으면 교수는 시킵니다. 그냥. 그 제가 그거 전문인데 네. 제가 먼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역시 훌륭한 예. 분들이십니다. 네. 네. 마이크가 없어도 됩니다. 예. 아무튼 신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까지도 너무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대학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신 건데 사실 이게 이제 필요라는 건 이게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대학에서 이제 배출하는 결국 학생인데 대학에서 배출된 학생들을 외부에서 사회에서 어떤 수요로 보느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원래 전공은 물리학인데 제가 학교에서 교육 쪽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되는 책도 보고 인터넷 자료 같은 걸 많이 보고 하는데 최근 이제 미국의 경우에 저희가 미국 대학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연구 중심 대학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리서치 유니버시티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제 좋은 학교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가 있는데 그 목적이 사실 이제 대학에서는 리서치 잘하고 훌륭한 교수를 모셔서 그분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배출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업이나 또는 사회 내에서 받는 제일 중요한 평은 연구를 잘 배워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평은 아니거든요. 학교 안에서 배운 게 연구적인 내용, 학문적인 내용의 깊이가 깊은 걸 배웠다. 그게 사회에 나갔을 때 기업이나 물론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너 굉장히 좋은 걸 배웠구나. 그걸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데는 없다는 거죠. 물론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그럼 어떤 점을 학생들에서 좋게 보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들이 그러니까 훌륭한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면서 생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하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건 자기가 그 안에서 조그만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는 과제를 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그걸 배워서 나왔다는 거에 가치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게 고등학교까지 소위 제도적으로 지식을 많이 수용해야 되는 단계를 거치는 학생과 대학에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해서 약간의 자신감을 가진 학생 이런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나온 학생이구나 라는 거에 별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관련되는 저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사람들이 쿼트해서 내놓고 그래서 대학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대학에서 교수들이 생산해낸 학문적인 업적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크게 치지만 거기서 배출된 학생들의 레퓨테이션을 사실 대학 랭킹을 매길 때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그 레퓨테이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근데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갖췄느냐는 거죠. 물론 그거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교수가 없으면 해볼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의 가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사실 저희 경우는 좀 전에 계속 지적하셨지만 연구가 너무 연구력이 없어서 지난 20년, 30년 동안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쪽으로 드라이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학이 진화를 하는데 연구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그쪽 사회도 그렇게 점점 변형이 돼서 물론 이제 중등교육에도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지만 대학 자체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편향적으로 진화했다는 거를
지금이라도 저희가 조금 바로 세워서 조금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거에 간단한 답드렸습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지금 고등교육기관에서 특히 이제 연구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멘토나 교수들이 있는 대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분석적인 논리적인 그런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 그다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 누구 우리 김재현 교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표정이신데. 강준호 교수님이 마이크를 가까이. 네,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 강 교수님을 착각하신 유 교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네. 유재정 교수님. 예. 갑자기 마이크가 돌아와가지고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 들으면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학만이 모든 교육을 책임질 것이냐. 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네. 네. 고전 특히 또 고전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계속 반복해서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가지는 함의가 거기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대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읽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삶의 어떤 전범이 되는 어떤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어린 사람들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다 번안본입니다. 원전이 아니라 거기에서 번역을 하거나 발췌를 하거나 만화로 바꾸거나 영화로 바꾸거나 한 사실은 원전이 아닌 것들인데 물론 이제 원전이 정말 가능하냐라는 것도 요즘 텍스트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런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아까 연구랑도 관련이 있는데 대학에서 그런 생산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알매 어떤 새로운 알을 창출해내는데요. 그 알매 내용이 사실은 초중고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거나 이 사회에 새로운 어떤 알매 내용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식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필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학만이 그리고 대학의 또 교수만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삶의 환경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안에는 학생과 교수와 스태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 안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고전과 같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초보적인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것들이 반복해서 주입되지만 결국은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근본으로 회귀하는 것 거기서 정말 어떤 원전의 맛과 그것이 생산되었던 컨텍스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아까 또 계속 연결이 되는 얘기들인데요. 저도 머릿속에 되게 여러 가지들이 결합이 됐는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공유하는 경험.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어떤 중요한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스승을 만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책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대학 안에서 사실은 권도경 대표의 얘기도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경험, 그 사람과 만나서 이 지식을 창출해내는 경험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학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역시 대면 만남, 그러니까 아까 도제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만남이 없이는 창출될 수 없는 어떤 경험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 불가능한 대학의 가치로서 지금 김재현 교수님이 펀더멘털의 이슈고 단순히 지식의 습득보다는 펀더멘털로 돌아가는 이런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남에서 오는 경험 이런 건 대체 불가능하다. 여전히 대학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이 이슈에 대해서 진짜 강준호 교수님이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유재정 교수님하고 좀 혼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 교수님과 또 박 교수님 같은 경우 두 분 체육을 강조한다거나 이미지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등교육부터 굉장히 강조돼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대학 내에서 어떻게 다른
체육 교육이나 또는 이미지 교육이 돼야 될 것인지과 네. 관련해서 얘기해 네, 주시죠. 신 교수님이 이제 던지신 문제 제기에 이제 답을 드리면 대학이 과연 필요하냐? 뭐 대학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정체성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19세기 중반부터 그 이제 교양 교육기관으로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20세기 들어서 이제 연구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죠. 20세기 후반 들어서부터는 이제 산업협력까지 이제 추가해서 경제적 가치까지 만들어내면서 점점 다차원적으로 그 기능이 이제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이걸 본다면 여전히 본질은 교육이고 그 교육을 그럼 과연 무엇으로 볼 것이냐. 교육은 크게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계속 성장하는 개인적 관점도 있거든요. 그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과연 그런 그 교양인으로서 온전하게 키워내는 기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신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거에 중간에 언뜻 제가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끝나는 문제. 끝나는 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대학이 있느냐? 아니라도. 예, 할 수 있죠. 하는데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그럼 대학에서는 이제 사람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적고 그다음부터는 전문 교육으로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5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온전한 인간이 되기는 아직 멀었거든요. 훌륭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해서 온전한 교육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고차원적인 사회 능력을 가지고 이성만 발휘하는 고등교육만 시킨다. 저는 그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학이 이제 과거에 지식을 창출해서 학생들에게 가리켜서 세상에 유통시키죠. 굉장히 고압적이고 또 폐쇄적이고 소위 상아탑으로서 세상의 지식을 독점하는 듯한 위치였다면 이제는 그 기능이 이제 많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바깥에서 더 그렇죠. 빨리 만들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배울 때도 많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전엔 경영대학 교수님들이 기업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요즘은 기업의 유명한 CEO가 경영대학에 와서 특강을 합니다. 그게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런 전문교육, 소위 이 전공 지식교육에 관한 것도 당연히 변화를 해야 되지만 이런 이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저희가 인간을 온전하게 키워서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교양교육이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 거꾸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유명한 대학이라고 부러워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지식인들 중에는 자식들을 그런 리버럴 아츠에 좋은 칼리지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필드로서의 대학과 조직으로서의 대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도로서의 대학은 여전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 소위 시그널링이 이 불특정 다수에서 누가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 교양교육을 아까 이제 최덕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덕체, 최덕지 순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논쟁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앞에 지금 카메라 산발이 있죠. 거기서 어떤 다리가 더 중요한지 맞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으면 이게 칸발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현 주소를 보면 이 지금 다리가 2개가 없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온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강의 녹화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산업혁명 전에 도끼질을 잘하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산업혁명 후에 그게 무의미해진 것처럼 저희가 지금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이 도끼질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지식 교육도 사실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탄생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박상훈 선생님한테 제가 한 가지 그저께 어쩌다 보니 요새 거의 매일 술 마시는데 하여튼 어떻게 문화예술 분야 친구들이 많아 그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데 그저께 술 마시는데 같이 온 친구가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주얼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뭐 비엔날레도 나가고 하는데 그 작가하고 이제 미술하는 친구들입니다.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제 토론해야 되니까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슬쩍 물어봤어요. 아트하는 애들이니까 야 지금은 텍스트 시대가 끝나고 이미지의 시대가 온 거 아니냐? 근데 이미지 문맥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친구들이 버럭하더라고요. 텍스트가 등장도 하기 훨씬 전에 이미지가 있었다. 그냥 비주얼 이미지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미지 시대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이야기하면서 이미지가 인간한테 오히려 보면 가장 맨 먼저 듣는 건 뭐 소리라도 소리, 이미지 이런 게 먼저 있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왜 우리 박 교수님 그 발표 파일에 있는 알타미라나 라스코 벽화도 실험 보면 뭐 2만 년 전 이때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미지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어릴 때 교육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이 아니라. 아니 왜 저는 또 갑자기 대학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연결해서 대학이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지 모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물론 대학에서만의 독자적인 어떤 교육이 뭐냐, 독자 아까 우리 쭉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이미지 교육은 사실은 꼭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차원에서 필드 전체에서 초중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혹은 바깥의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제가 관심 분야는 이제 결국은 이미지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하고 세계를 옛날에는 문자가 아주 오랫동안 4,000년 동안 중계를 했다면 세계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전부 우리가 알았다면 19세기 중반 이제 사진 뭐 그다음에 영화 발명으로 이제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문자 대신에 이미지가 이제 매개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원조를 였는데 마치 맨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종류의 어떤 언어 체계, 이미지라는 새로운 언어가 세계와 인간 사이에 매개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 인간은 인간 자체가 저는 변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지 인간으로, 문자 인간에서 이미지 인간으로 변하고 그게 제가 제 아들하고 맨날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가 뭐냐면은 너 왜 그러니? 왜 뭐 했니? 왜?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면은 아빠 따지지 마 그러거든요. 문자 인간의 그 그러니까 문자를 읽었을 때 그 체인들이 전부 철저하게 인과론적으로 문자 규칙적으로 우리가 읽고 사유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인과론적인 질의응답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미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는 애들은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예컨대 TV만 절대 보지 않거든요. 같이 예컨대 뭐 우리 뭐 손흥민 보다가도 걔는 동시에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같이 하냐 했더니 어떻게 하나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완전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따지는 듯한 인과론적으로 따지는 듯한 어떤 문자 의식에 대해서 그 아이는 굉장히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디지털 시대에 우리 이미 대학생들이 벌써 IT가 나온 지가 우리나라에서 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디지털과 이미지 문화 속에 살았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문자 규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교육 시스템도 없고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만 하는 그런 식의 이런 상황이 저는 꼭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초중고 전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속 마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미지의 마술성에 사실 우리가 사로잡혀서 너무 재밌고 행복한데 왜 문제 제기를 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미지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이면서 그러니까 즐거우면서 이 세계를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 그걸 저는 이미지 문맹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 문맹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드 모든 열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우상, 이미지 문맹 너무 재밌게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약간 추가 질문으로 이게 텍스트 중심 사고와 문명과 경험의 일종의 이제 원흉격인 대학이 바꿀 수 있을까 이게? 그 완전히 다른 모드 같은데 이게 바꿔서 그쪽으로 패러다임 전에 일단 관성대 못 바꾸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결국은 직장인데요, 직업이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못 바꿀 것 갑자기 같아서. 교육을 그쪽으로 바꾸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마지막에도 제가 의문점으로 써놨지만 과연 이미지의 마술성, 이미지 교육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미지를 잘 읽고 이미지의 마술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자 교육을 제대로 하고 특히 이미지 시대 때 문자 교육, 글 읽기와 글쓰기를 제대로 하고 플러스 이미지 교육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대학에서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저는 그냥 문제 제기만 하는 거고 뭐 제가 뭐 행정가도 아니니까 나머지는 제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질문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정 선생님께서 지금 뭐 현대 서울대학의 어떤 양면성에 대해서 역사적인 뿌리도 말씀하시고 이런데 그럼 이제 역사라는 게 과거 현재도 있지만 현재 미래도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대학 살아나올 수 있나요? 이거 필요한가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오늘 그 3세점 같은 경우에 그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서는 유재준 강준호 교수님께서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박상호 김지현 선생님께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갑자기 여기 정성대대하고 서울대학교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 왜 끼어 들어갔나라고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원래 전공은 사회학이었고 역사사회학 쪽을 전공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제도사회학 쪽으로 공부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신동욱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질문들, 그러니까 대학 중심적인 관점의 탈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대학과 고등교육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분리하는 시각들이 실은 공부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세계 들으면서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유재준 선생님이나 강준호 선생님 그리고 박상호 선생님, 김지현 선생님께서 대체적인 질문들을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추가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전에 선생님께 좀 과격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대학의 과거라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 대학을 보려고 했었을 때 과연 대학의 과거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회학자로서 생각하면 선생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확실히 대학 중심적 관점에 탈각할 필요 있다. 대학 중심적인 관점에 탈각이 필요하다, 지금. 근데 저는 한국의 지금의 대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대학상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교육 문제보다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워낙 강했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1945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대학을 새로 건설할 때부터 수많은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대학은 높은 학문을 하는 곳이다라는 관점만 있었지 대학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라는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이다라는 고민들은 굉장히 다른 어떤 텍스트를 그냥 복사해오는 수준에 불과했지 그 이야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학은 연구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연구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 지식은 아시아 대학들의 특징이죠. 그렇죠. 서양의 대학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적인 것이고 목적론적인 어떤 프레임 안에서 교육들을 봐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학을 보면 지금 형식의 대학, 지금같이 필드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을 때 과연 대학이 그러면 그 정도에서 그만큼 조직적인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19세기형 대학,
또 새롭게 출연했던 모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조직이 가지고 조직적 가장 큰 특징은 중세일의 자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근대 조직 안에 우겨넣은 형태가 지금의 대학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유니버시티가 아닌 다른 고등교육 형태를 제치고 유럽식 유니버시티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때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첫째. 두 번째는 한국이나 아시아의 특징인데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교육기관들을 구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어떤 법적 주체로서 성립했던 게 유럽식의 유니버시티의 프레임인데 그게 아니라 돈이나 재산에 대한 어떤 부속물로서 교수, 학생 이런 식의 것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프레임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라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도화되는 게 아니라 관례가 되고 그 관례 안에서 계속적인 어떤 논쟁을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역사를 갖다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대학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대학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당 부분은 상당히 경로 의존적으로 구축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에서 우리가 그 특정하게 밟아오지 않았던 그 경로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역사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대학의 위기도 대학의 위기지만 지금 진짜 위기는 고등교육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필드로서의 고등교육이라는 게 위기라고 하는데 과연 고등교육이라는 게 지식의 습득의 문제가 과연 지식의 습득의 문제고 지식의 습득의 확산의 문제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반지성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뭘로 볼 것인가? 이것을 기술적이나 제도적인 어떤 수준에서 수습해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볼 것인가? 결국은 교육의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약간 애매한 문제인데 종족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원리적인 이념들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돌려서 지덕체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1세기 지금 와가지고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대학 교육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고등교육의 과제라고. 더더군다나 그것은 리버틱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교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주의적 방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과제들.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은 고등교육의 핵심이고 사실은 이 문제는 여전히 대학이라는 조직들이라는 거 말고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어떤 고민들을 측정하고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전히 대학이 그래도 세컨 월스트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학이 가지고 있던 조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저는 대학의 역사는 망한 것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실패한 것들의 과정이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실패의 무적 속에서 얻어졌던 이 힘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경성제대하고 서울대학교의 전통들 이야기할 때 저는 경성제대의 전통이 지금 서울대에 연결될 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되어 왔던 어떤 지점들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한다면 경성제대학에서는 교육론 1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1도 이야기 안 했던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어떻게 더 할까요? 토론 더 한 시간 더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더 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정 교수님 발표가 이 세션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탑텐션으로 옮겨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옮겼는데 탁월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한 마무리를.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여기서 3세션은 마무리하면서 잠시 후에 5시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은 발표 들으시면서 생기신 질문들을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토론에서 반영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에 참여해주신 6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